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몇 회죠? 김성희 부장님. 11회입니다. 11회. 오늘 경제 알아야 바쁜다. 드디어 10회를 넘겨 11회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세입니다. 공 선생님, 인사하시고요. 이미 했습니다. 11회를 맞는 기분이 어떠세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제 기분하고 똑같으시네요. 김성희 부장 어때요? 11회를 맞는 기분이? 우리 똑같이 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인가? 저는 뭐 조금 전에 회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먹은 네오가 된 기분이라서. 됐다 그래. 제가 있는 게 감옥인지 알았습니다, 저도. 갈라파고스를 우리 공 선생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책 내기로 출판사도 정하고 그 책이 이제 녹취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이 강의는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나게 되고요. 다음 주인가요? 한 번 정도 더 하고 그래서 2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2번 정도. 그러면 전체로는 한 13곡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혹시나 어떤 분들이 꼭 해야 되는 주제가 있다라고 나중에 댓글로 주시면은 다시 상의해서 뭐 14번이나 15번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씩 한 꼭지씩을 해가면서 이제 저도 좀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 그야말로 이 경제를 알수록 이제 희망도 있지만 또 깝깝하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조세라는 그 제목을 보면서 참 이걸 또 제가 이 조세까지 알아야 되나? 세금을 내는 거 이외에 이 조세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도 좀 해보고 하니까 이 뭐 세금이라는 거, 조세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 운영 경비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 구성원들한테 이제 걷는 돈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 선생님, 이 세금이라는 게 뭐예요? 조세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세금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해야죠? 나오죠. 세금은 왜 있는가?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통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거고, 경제 쪽에서는 조금 생각하는 그 시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왜 경제에서 조세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 운영을 위한 자원을 조달한다. 그럼 국가 운영은 해서 뭘 하나? 옛날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권력자가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도 이제 또 조세를 썼죠. 근데 점점점 이게 근대로 넘어오고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졌어요. 옛날로 생각하면 뭐 국방비다 그러면 이제 국방비가 그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끼케 한 3에서 한 6%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다른 역할이 훨씬 크죠. 근데 이거를 그냥 경제학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어느 나라나 다 이제 시장 국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현대 국가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 를 어떻게 말하자면 조직하느냐, 전체적으로 국가 안에서 할 때는 크게 보면은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을 시장 아니면 국가다.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들 이제 보통 개념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시장 활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시장 활동에 개입을 하는 수단으로 국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국가가 그럼 무엇을 하느냐면 크게 보면은 조세가 있고 또 하나는 규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개념적으로 잘 보세요. 국가가 하는 일은 뭐냐, 경제에서 하나는 조세를 해서 돈을 받아와서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지출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돈은 쓰지 않으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지금 그 받아가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과 국가라는 개념으로 놓으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랑 자본주의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국가는
시장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가가 다 전체적으로 생산부터 분배에 소비까지 다 국가가 조정하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면 또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와 뭐 시장 경제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허용을 하고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자본을 모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갖다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국가 내에서의 부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이제 시장에 의해서 시장 기구에 의해서 한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세금은 왜 있느냐 근본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또는 국민의 뜻을 대행하는 국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서 근데 개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이제 그렇게 해서 있는 거죠. 이 조정 수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세가 국가에 의한 경제 활동 조정 수단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 조정 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그 말이 약간 좀 걸리는데. 근데 적어도 국가가 이제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도 크게 보면 국가가 왜 개입하느냐면 크게 보면 하나는 그렇게 해서 가만히 놔둘 때보다 성장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또 하나는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분배에 좀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입하는 거. 분배라는 거는 그런 건가요? 여기서도 그 경제민주화적인 개념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많이 네. 버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그런 내고 거죠. 네. 그 복지나 이런 데로 좀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내리는 거 조정을 그러니까 한다는 이게 거는? 19세기, 20세기 자본주의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흔히들 얘기하기를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한 150년, 200년을 하면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사회주의가 왜 생겼냐 생각해 보면 가만히 놔두면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계속해서 소득이 더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고 옛날에는 똑같이 그냥 시골에서 같이 못 살았다면 이제는 도시화되고 산업화됐는데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람들은 너무 못 살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그렇죠. 어떻게 아나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걸 감시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민주주의 정치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그 질을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럼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하는 방법에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를 해서 재정을 하는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규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있죠. 뭐냐면 생산에 직접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생산을 국가가 대신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치면 뭐 한전이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거예요. 네. 조세에 의한 재정, 규제에 의한 조정, 그 다음에는 직접 생산 개입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의 개입 목적이 이제 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조세를 컨트롤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참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보세요. 이제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거니와 또 누구한테 가져가는 게 중요하냐,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하냐,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한국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막상 국민들이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네. 일방적으로 정부가 또는 뭐 군사 독재 정부가 됐든 관료가 됐든 누군가가 어디선가 그냥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한국의 조세 체제 또는 재정 체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역사 기록도 제일 없어요, 보면은.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50년대 조세 통계에도 제대로 없다고 하니까.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거의 100%를 미국 원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맨날 하듯이 한국의 체제가 일본 체제를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본 체제는 그럼 어디서 갖고 온 거냐? 특히 조세에 관해서는. 이건 미국 거를 갖고 온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 일종의 이제 발생론이라고 그러죠. 어디서부터 연원이 됐느냐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요새는. 전후에, 앞으로 현대 일본의 조세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당시에 그 미군정에서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는 조세 전문 경제학자를 초빙을 해요. 이 양반이 40년대 후반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당시에 막 일본은 조세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수입은 없는데 돈은 써야 되니까 이제 화폐를 남발해서 그래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막 수십 %가 되고 뭐 국가 재정은 뭐 파산이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군정에서 이제 이 양반을 데리고 와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설계할 때 그 독특한 방식이 국민들이 아예 모르니까 이 양반의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1년에 걸쳐서 일본을 쭉 다니면서 다 얘기를 듣고 플랜을 만들어 줄 텐데 이 플랜을 만들어 주면 이거를 책자로 만들어 달라. 조그만 그 책자로 그래가지고 그걸 수만 부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걸 토론회를 다녀.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켰어요. 이게 엄청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본으로 치면은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에 조세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았던 때가 이제 그건데 한국은 뭐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군정이 떠나고 나서는 다시 또 일본의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긴 했지만 큰 틀은 미국 거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한국은 또 일본 거로 갖고 온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따가 통계 같은 거 보여드릴 텐데 한국의 조세 체제는 근본적으로는 원조는 미국 거고 그걸 갖다 일본이 수정한 것을 또 우리가 또 한번 수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어디서 나오느냐? GDP 대비해서 조세의 부담률이 낮은 나라. 딱 세 나라. 미국, 일본, 한국. 20% 또는 18%. 닮은 꼴인 거네. 네, 딱 닮은 꼴인 거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나머지 사회 체제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조세 체제만 딱 미국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좀 불합리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는 불합리하다기보다는 미국 체제는 나머지 어떠한 다른 분야의 각각의 제도랑 이렇게 정합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한국은 이거랑 안 보완제가 맞고. 있는데 없는 네. 거구나. 여기. 일본은 그런 대로 자기의 숙제를 좀 풀었고 이제 천천히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조세 체제에서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조세 체제가 뭔지 체제적인 이해가 없고 그것에 대한 문제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엄한 거 갖고 맨날 싸우고 이상한 근데 이제 거죠. 국회에서 보면 요새 이제 법인세 갖고 난리잖아요. 올려라 내려라 하는데 네. 다른 세 조세 정책이라든지 시스템은 그렇게 국회나 이런 데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냥 정해서 쓰는 건가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 사람들도 정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뀌죠.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그 1910년인가 로이드 조지라고 있어요. 그 자유당 정권의 이제 수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로이드 조지의 그 버짓이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그 당시 뭐였냐면 그 당시에 재산세를 들여와요. 영국에서 그것 때문에 근데 재산세를 들여오려고 하면서 보수당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한 4, 5년을 갖다가 막 그거 갖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 시끄러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그 조세 제도가 바뀌는데 한국은 정권 또는 대통령 선거와 조세 제도가 따로 노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 과정 또는 선거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서 제일 이상한 것이 뭐냐면 선진 국가들은 선거를 하면 맨날 이슈가 조세랑
국가 재정을 어디다 쓸 거냐가 그게 맨날 양당의 주요 이슈인데 한국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다 피하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 근데 다들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 얘기 안 된 거죠. 그런 거죠. 궤도가 되지 않은 네, 거죠. 전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원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조세 체제는 크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미국 스타일이 있고 유럽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네, 유럽형은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미국형은 굉장히 낮은 나라이고 근데 일본, 한국은 미국형을 따라간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거를 일본으로 갖고 오면서 무엇이 가미가 됐냐면 분배의 버짓을 쓰는 게 아니라 성장의 버짓을 쓰는 조세를 해서 성장에 쓰는 모델을 갖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세를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국가가 규제나 아니면 조세를 통해서 경제 활동에 개입을 하는 이유는 성장 또는 분배에 뭔가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개입한다고 했다면 서구의 경우에는 이 조세가 주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거를 성장을 하는데 쓰는 툴로 이해를 하고 이제 썼던 거거든요. 이게 그대로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그러니까 조세 제도가 성장을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근데 성장을 위한 제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 크게 보면 되도록이면 국가가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GDP에서 최대한으로 덜 가져가요. 민간한테 많이 남겨놓는 거죠. 그렇죠?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남겨줘서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금으로 뺏기는 그 비율을 줄여서 그러니까 더욱더 말하자면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쪽으로 인커리지를 그러니까 조장을 하는 방법이죠. 이제 그 모델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 분배를 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일본은 지난 한 20년, 30년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세에서 분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도록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한국은 여전히 전혀 그걸 못 바꾸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돈은 우리가 내는데, 그쵸? 그 돈을 갖고 쓰는 거는 이제 국가가 쓰는 건데 우리가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렵고, 살기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관심을 갖고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감시해야 되는 거지, 이 조세는? 예,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한국의 체제는요, 이렇게 자꾸 국회 예산안 이런 식으로 자꾸 어프로치를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데가 많아요. 도리어보다 이렇게 뚝 떨어져서 길게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성장 위주로 커왔다는 거 플러스 관료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관료가 다 알아서 심지어는 복지제도도 뭐 정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걸 요구를 해서 그래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독재자랑 관료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쓰냐라기보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내 거가 지금 어떻게 뜯기느냐에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분배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뭐냐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받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가져간다고만 생각을 해. 예. 그러니까 그 흔히들 말하는 거로 이제 우리나라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세금 조세 체제에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분배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대표적인 게 복지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나한테로 들어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탈세들도 하고 그렇게 안 내려고 길을 쓰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탈세에 대한
특별한 뭐라 그럴까? 그 죄의식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도 많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로나 우리한테 오는 게 그러니까 네가 내야 우리가 받는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은 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조금 생길 수 있는데 나는 아무로나 받는 게 없는데 맨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뜯어만 가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나는 항상 뺏기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받았다는 느낌을 거의 안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조세 역할이라는 것이 이 성장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분배에는 이제 방관하고 소홀하다는 건데 네. 성장에 적극 개입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기업 같은 데만 좀 돈이 많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뭐죠? 그 성장에 개입했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이 받는 혜택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세율이 낮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고, 번 것 중에서 세금 대상이 아닌 소득이 되게 많고,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소득, 그다음에 주식을 팔아서 번 돈, 부동산 팔아서 번 돈, 차익, 세금 거의 안 내잖아요. 내지 않나? 거의 없다시피죠. 부동산 1가구 1주택이라는 걸로 해서 9억까지 그냥 안 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표를 보시면 눈에 확 들어와요. 우리나라 체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이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씩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왜 경제학을 하거나 지금 이 안에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나? 그 있죠. 불합리한데 고쳐야 되지 않아요? 있는데 아니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거 굉장히 잘한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5%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그 세액공제의 그 기존 기본공제, 기본소득공제라는 거를 확 올렸죠. 그래가지고 살짝 넘어갔지만 그 덕분에 또는 그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의 비율이 32%에서 48%로 뛰었어요. 다시 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중상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뜯기는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실은 그렇게 바뀌면 자기한테 좋을 사람까지 뭣도 모르고 덩달아 또 같이 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묘한 현상이 뭐냐면 선거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특해요. 선거를 끝나고 나면 세금 얘기를 막 해. 선거가 가까울수록 점점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입을 닫아요. 이상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죠. 걷어들이는 세금이 적다. 그렇죠. 굉장히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근데 적게 내고 적게 받는데 적게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돈 많은 사람이 적게 내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낼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뜻은 뭐냐면 부자한테 굉장히 좋은 조세 체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정 방식은 돈 없는 사람한테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이 양자가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생의 고단함이 거기에서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 사이에 별로 없고 그저 뭐 지역색이나 인물이나 뭐 잘생겼냐 이런 거 갖고 뽑으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근데 아까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세는 이제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는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규제가 강하다는 것과 규제가 불투명하다는 것과 어떤 얘기죠? 네. 그리고 규제의 그 대상은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이것도 성장 위주의 경제 체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조세는 적게 가져가요. 그렇죠? 적게 가져가면서도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성장 쪽으로 투자 쪽으로 가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돈을 쓰지 않는 규제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국가가 관료를 통해서 휘두르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관치금융 또는 뭐 지도금융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네요. 돈을 갖다 이제 기업 쪽에다가
주고 대신에 화폐를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 생기는 것의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보는 것. 또는 뭐 관세 장벽 해가지고 국내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는 비싸게 사고 외국에다 팔 때는 싸게 팔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자기 돈은 안 쓰면서 또는 이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쓰지 않으면서 그 활동을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정부한테 엄청나게 많은 권력이 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급하니까 돌아갔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룰에 의해서 하면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 이런저런 것들 할 때 시행령에 위임된 게 많은데 세금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시행령에다 위임한 나라는 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난 처음에 이해가 제일 예민한 게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세금에 관련된 거 다 바꾸려면 다 국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치는데 우리나라는 어지간한 것들은 막 시행령 바꿔서 막 바꿔죠. 그리고 제 기재부 안에서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획재정부 안에서도 세금 쪽, 조세 쪽을 하는 사람은 딱 벽을 치고 자기들끼리만 해요. 왜? 비밀스러운 게 많은가? 인사교류가 거의 없어요. 부문 간. 독특해요, 우리. 그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 다른 나라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은 그 세금이 소위 말하면 그런 식의 그 그러니까 룰을 벗어나 자기네들이 시행령으로 이렇게 뜯어 맞힌 것들이 많다 보니까 숨길 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는 그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룰 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도 그거는 그것만 하던 사람 아니면 그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트래킹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세제실과 국세청은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랑 그 재무부 나머지 부분 사람들이랑은 따로 돌아요. 독특한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료한테 재량을 많이 맡기다 보니까 관료는 최대한으로 내 재량에 대한 근거를 대지 않고 싶어 하니까 불투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가장 큰 불평 중에 하나가 국가 정책이 불투명하고 지들 맛대로 왔다 갔다 한다. 미리미리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하고 그 미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랑 같은 시스템 비슷한데도 그 사람들은 좀 자기식으로 조금씩 변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바뀐 겁니까? 그거는? 미국은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분야까지 굉장히 시장 경제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요. 네. 그러니까는 국가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나라이고 규제를 하지 않는 거네.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변종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나 한국이 변종이라는 건 뭐냐면 재정에서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 규제를 통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는 굉장히 강한. 네. 그게 미국이랑 다른 제도예요. 근데 유럽만 하더라도 규제도 강하지만 걔네들은 재정도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말하자면은 재정의 역할은 약하고 규제의 권한은 굉장히 큰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엇을 어떻게 갈 거냐. 흔히들 생각하는 것은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올라가야 될 거고 거기에 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재량권 또는 관료가 갖고 있는 재량권은 점점점 더 투명해지거나 아니면 줄어야 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국민들을 궤도를 해서 이 세금이 어떻게 쓰는가를 다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는 그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따지고 들어오게. 이게 만약에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다 따지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쵸? 아니 근데 이게 그 말씀 맞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임대소득이 비과세되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게 몇 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별로 못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임대소득이 있지 않아요? 세가? 근데 다들 그 보고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40% 정도가 세금이 있는데
그걸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플러스 보니까. 또 비용 처리도 해서 엄청 또 깎아주죠 미리 또.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말씀드릴 텐데 이제 자본 그러니까 그 주식 같은 거 팔았을 때 또는 부동산 같은 거 팔았을 때 차익에 대한 소득 그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주식을 팔면 세금을 안 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네, 진짜요? 네. 대주주 아니면 안 내요. 아 그래요. 그건 거래세고, 그건 거래세니까 뭐 거의 안 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네, 이제 숫자를 갖다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이제 감이 와요. 왜냐하면 왜 굳이 이렇게 저 숫자를 보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숫자를 보여주냐면 조세 체제는 전체적인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체제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세만 따로 띄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을 때 뭐 북유럽 체제가 제일 좋다. 거기서 말하는 그 북유럽 체제 조세는 나머지 사회에 다 그 필요한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뚝 띄어서 국민들은 그대로 의식 수준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사는 방식은 그대로 놔둔 채 조세만 그것만 띄어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씩 천천히 바꿀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보내드릴게요. 이제 그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낮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강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여기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첫 번째 줄이 이제 조세 부담률이에요. 한 18%로 그대로 남아 있죠.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감세를 하기 전에는 이게 한 20% 정도 됐는데 감세하면서 이제 18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 부담률이라는 건 뭐냐면 조세 말고 사회보장으로 내는 것들, 이제 우리를 보면 이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내는 거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 그게 이제 국민 부담률인데. 클로즈업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대한민국이 지금 18, 국민 부담률이 지금 24.25잖아요. 근데 보세요, 미국 20, 26. 거의 뭐 사진 찍은 것 같이 비슷하죠. 근데 일본을 보세요. 일본을 보시면 이게 지금 14년 없는데 13년 거 보시면 18, 30. 18도 신기하게 똑같으죠. 사진 찍은 것 같이 비슷해요. 근데 30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뭐냐면 노령연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노령연금이 되어 있는 나라고 한국은 안 돼 있는 나라라서 이 차이가 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보세요. 영국 보시면 세금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앵글로색슨 모델이라고 하지만 26.5%이고 아니 그냥 말로만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냥 OECD 평균 말씀드릴게요. OECD 평균을 보시면은 조세 부담률이 25%죠. 국민 부담률은 34%, 사회보장으로 9%를 더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거 높은 나라들은 이제 그렇다 치는 거죠. 네, 여기서 보실 것도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 미국, 일본, 한국만 따로 똑 떨어져 있는 모델이라는 거. 네. 발생론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재미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여드리는 거죠? 네. 가계 소득의 지금까지 비중을 보면 꾸준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기업 비중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10년 박근혜 정권 좀 하여튼 2010년 14년 사이에 총 처분 가처분 소득은 5%씩, 그러니까 이게 명목 소득일 거예요. 근데 법인은 15% 늘어났는데 개인은 4%. 한때 개인이 많이 늘어났을 때가 언제였느냐? 90년대. 이게 IMF 위기 터져요. 사실은 이러다가 IMF 위기 터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인이 12%, 13% 올라가는데 개인이 13% 같이 올라갔었던 때죠. 그 이후에는
2000년에서 2009년 보세요. 25% 대비 개인이 5%.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도 전체적으로는 기업 소득의 비중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막상 가계에 들어가는 개인한테 들어가는 가처분 소득은 별로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금은 원래 소득 곱하기 얼마니까 그래서 지금 소득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소득의 구조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국민 총소득 대비 아래 표를 보시면 기업이 25%를 가져가고 정부가 13%를 가져가고 가계가 62%를 가져가요. 이것이 1990년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70이었어요. 가계가. 그랬다가 이게 10%가 내려갔죠. 기업은 17을 가져가다 지금 25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개인 소득이 해서 나오는 소득세는 별로 안 올라가고 법인이 실제로 내는 그러니까 소득세는 액수 기준으로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걸 대비해서 이제 OECD를 보여드리면 우리나라가 아까 가계가 62%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OECD 평균을 치면은 66% 또는 67% 정도. 우리보다 한 5% 더 가져가는 거죠. 우리 이제 액수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GDP가 약 1,500조거든요. 그러면 1%면 15조. 5%면 75조죠. 이 정도씩이 이제 구성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또는 이 방송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사이에서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이건데요. 자, 우리나라 맨 오른쪽을 보시면 한국의 2013년에 GDP 대비 개인 소득의 비중은 3.7%예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OECD 평균을 보세요. 8.8이에요. 뭐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3대 9 또는 4대 9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법인 소득세는 도리어 우리나라 높아요. 그렇죠? 근데 왜 높으냐? 이거는 세율이 뭐 높아서가 아니고 전체 소득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비중이 커서 그런 거예요. 사회보장기금 3%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것은 보면 일반 소비세에서 우리가 좀 적게 내죠. 그래서 해보면은 24대 34 나오는 10에서 거의 반이 개인소득세 차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소득세 비중이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낮을 건가? 우리도 뭐 최고 세율이 38%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소율로 치면 그렇게 낮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비중이 작으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에서 빼주는 소득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건 대개 그 소득은 돈이 많은 사람들 소득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좋게 생각하면 성장하는데 더 투자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자, 이건 아까 거는 GDP 대비 비율이면 요번 것은 전체 조세 수익을 100으로 놓고 났을 때 각각 세금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OECD 평균은 25%가 개인 소득에서 나와요. 거기에 비해서 법인 소득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한국은 둘이 거의 비슷해요.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요새 작년건가 봤더니 개인 소득세가 좀 더 늘었어요. 아마 그 세액공제 같은 거로 바꾸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 소득에 내는 세금 액수가 올라간 것 같아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지금 비율 이런 거 분석을 다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조세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재산세 비중 보세요. 10.3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제 또 이런 걸 또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는 일부러 우리나라가 이미 재산세가 높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산세의 대부분은
거래세예요. 보유세가 아니고. 자꾸 발걸 네. 거기서 나오는 세금인 올라가는 거죠. 건 좀 더 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그림 이번 그림이 제일 쉬워요. 그다음에는 그렇게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시면 이게 제일 충격적이고. 하나하나 왼쪽부터 일반 공공행정, 국방, 질서, 안전, 경제, 환경 쭉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세요. OECD에서는 전체적인 조세의 GDP로는 한 20%고 조세 비중으로 치면 지출하는 비중에서 36%가 사회보장 및 복지에 쓰는데 우리는 18%딱 반을 써요. 반을 쓰는데 대비해서 그러면 어디다 더 쓰나 그러면 하나씩 보시죠. 경제 쪽에다 많이 써요. 그렇죠? 10대비 17%. 이거는 되게 말하자면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말하자면 성장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한다.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한다 하는 그 비율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높아요. 또 재미있는 것은 교육을 보세요. 너무 많이 왔어. 교육은 OECD가 12%인데 우리는 16% 써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치면 우리나라 교육이 안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안 돼. 그러고 가면 안 보여.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 거를 일본이 가져와서 일본 거에서 한국으로 넘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뭘 보시면 아냐면 다음 표를 보시면 이거 좀 더 봐야 되지 않아요? 저기 건강이 지금 우리가 작다는 거는 뭐예요? 그게 건강은 주로 이제 의료 보험에다가 쓰는 비중이 작다. 의료 보험에다 쓰는 게 적은 거예요? 아니면 네. 국민들한테 건강 관련돼서 쓰는 돈이 적다는 거예요? 건강 관련된 버짓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 액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공공건강 그 보험이 전체 국가의 소비에서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우선은 우리가 건강보험이 지금 커버하는 비중이 한 6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는 보통 한 8, 9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사회보장 복지 얘기 해주셔야죠. 저건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렇게 적은 거예요? 네. 복지에? 네. 반밖에 안 되네. 네. OECD 평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고 이 복지가 안 돼 있다는 게 그 네. 얘기들이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 간 비교로 이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제 눈에 딱 들어와요. 우선 다른 것보다도 일본과 한국 비교해 보세요. 노령에다가 GDP 대비 일본은 10.4%를 써요. 근데 한국은 2%를 써요. OECD 평균은 7.4%를 써. 다른 데를 다 보시면 대개가 그냥 7, 8, 9 이렇게 써요. 일본은 이제 노령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높아진 것이고, 근데 한국은 2.1%밖에 안 쓰는 나라예요. 다른 거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복지 분야 재원 안에서의 배분이 노령에서 특히 적다는 거구나. 네, 우리가. 고령이 그냥 우리나라는 이만한 구멍이 확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노령 얘기를 많이 하시는구나. 국민연금 말하는 그런. 그러니까. 네, 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정도 사는 나라에서 노인을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야, 근데 왜 그럴까요? 노인이 많은데. 국민연금 처음 디자인할 때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노령 인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국민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 재정으로는 뭐 그거 우리가 세금 낸 거가 그건 국민연금으로 들어간 거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따로 노령 인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하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노인이 되면 연금 받는 거 말고 그 메디케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뭐냐면은 그 노인이면 그 의료보험이 안 돼 있어도 그 의료보험에서 말하자면 이제 보조를 받아요. 근데 한국은 잠깐 노인한테 조금만 더 보여줘요. 노인한테 특화된 의료보험마저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죽거나 아니면 자식이 되라.
그 국가가 생각입니다. 노인을 위해서는 돈을 안 주는 안 거야. 씁니다. 지금 일본이 네. 제일 많이 쓰네요. 네. 노인들한테. 실제로 노인들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나요? 국가 재정 대비의 비율이기 때문에 대부분 GDP 대비해서 스웨덴 많고. 자원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쓰는 뭐 거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이 최저네요. 네. 아휴. 이거 저기 한국도 유족에 대한 거 안 쓰는 거. 그리고 이 근로 무능력자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세계 최전에. 네. 야, 진짜 너무 심하다. 응? 그럼 우리는 유별나게 많이 쓰는 건 없어요. 복지는 전체가 다 네, 엉망이거든요. 워낙 안 써서 다른 데보다 더 쓴다는 걸 찾기는 어렵죠. 왜 그럴까요? 왜 정부가 복지에 이렇게 소홀할까요? 왜냐하면 아까 그 성장 위주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를 하는데 돈을 쓰면 투자를 하는데 들어가는 아까 경제 활동 이런 거 뭐 길 깔고 뭐 어쩌고 그런 데 쓸 돈이 없다. 우리가 언제 그럴 돈이 있느냐라는 그 생각이 아주 깊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좀 살게 됐으니까 이 노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건 누가 근데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글쎄-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이사장이 하는 거야?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야?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뭐냐면 이게 주머니 돈 쌈짓돈 얘기인데 국민연금으로 또는 국가가 노인들한테 복지에다가 돈을 안 써. 근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이 돼. 그러니까 자식은 아무나 그 돈은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은 아무로나 누군가는 돼야 되니까는 현재 젊은 층에서 내고 있기는 있어요. 그냥 노인들이 지금 안 준다고 그러면 그냥 금식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가정에서 지금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부모를 부양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노인들이 연세가 되면 모시고 살고 그분들을 책임지는 게 자식들의 몫이었죠. 그래서 그랬나?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복지에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풀지를 않고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득 재분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렇게 수치로 저렇게 엄청난 지금 차이로 나타나는데 왜 저런 것을 개선하지 근데 않을까요? 국민연금 건드리지 말라잖아요. 내 돈이니까. 원래 국민들이 낸 돈으로 보험을 들었으면 그 수익률 그 사람들이 쳐주는 수익률로 치면은 국민연금은 거의 한 3배 정도의 수익률을 더 줘요. 그게 자기 돈이 아니야. 그런 수익률 내보라 그래 어디 가서 못 내요 죽어도. 근데 그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약속한 거니까. 말은 일부 말이 맞죠. 왜냐하면 국가가 옛날에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간에 수익률이고 뭐 운영률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돼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노인은 그냥 방치하는. 근데 건드리지 말라는 게 누구예요? 국민들이죠. 일반 국민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복지 재정에서 넘버원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슈가 안 돼. 말하는 순간 도리어 말하는 사람만 지탄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는. 국회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들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네. 문제가 있는 줄 아는 것일수록 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게 재원이라는 문제에서 소득세 비중이 낮은 문제를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예, 말하는 순간 이 표가 사람도 떨어지니까. 확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열쇠를 바깥으로 내던졌다니까요. 그 국회의원 누가 우리 당의 유력한 그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창원 의원이 65세에서 뭐 이상은 못 나오게 한다라는 거를 차라리 3선에서 끝내게 했으면 좋겠다고. 3선 이상 못하게 그냥 3선 하면 다 끝내고 나가는 걸로. 그러면 이제 좀 신선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해서 저런 얘기 하셨다 큰일 날라고 저러시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도 보면 초선들이 조금 용감한데 초선들은 일 못하게 눌러요.
예, 어디다 대고 그렇죠. 뭐 조용히 네, 해라라고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그럼 조선들은 눈치를 봐야지 이제 공천도 받고 그러니까 다 죽은 듯이 지내면서 이 목소리를 내고 그 앞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이 선배들이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진짜 얘기해야 될 곳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점점 더 이제 선수, 그러니까 몇 선이냐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국회에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지를 않아요. 대표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뭐냐면 국민을 대표하는 방법은 비례해서 대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례해서 대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첫 번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대비 비율도 안 돼 있어. 그렇죠? 농촌에다가 사람 살지도 않는데 선거구가 훨씬 더 많고 사람 많이 사는 도시는 비례적으로 선거구가 작아요. 그게 넘버원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1등 한 사람만이 대표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표 권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갖다 보완하는 게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 수를 도리어 줄였어. 그런데 멍청한 어떤 일부의 사람은 국회의원을 줄이지 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국회 비례성을 높이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비례대표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를 갖다 줄이기가 힘들면 그러면 지역구 나중에 비례대표 수를 늘려서 전체 총선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도리어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거야. 이 조세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세금을 내면서도 그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고 그 가치를 우리가 국민들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 맞죠. 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우리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거기서 한 대 꼭 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숫자 관련돼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실 한 의원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뭐 이런저런 잡다한 경비 다만 10억 정도 맞아요. 들어요, 1년에. 그러면 이거 뭐 그렇게 많이 들어 하는데 그럼 이제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비례를 250으로 늘리고 지역구 250하면 500명이잖아요. 이것들이 미쳤나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벌써 미쳤나 소리가 나오는데 200명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산으로 따지면 2천억 원이에요. 야,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이러는데 입법부 전체 그러니까 입법부 전체 국회 전체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 못 미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원료로 돌아오면 2천억을 들여서 뭘 하냐. 400조를 다뤄요. 그죠. 400조를 다루는데 400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500명이 일을 다 안 해도 그 중에서 10명은 할 거 아니에요. 10명이서 그 예산에서 1조만 잘못된 걸 잡아내면 이 운영비가 다 빠지는데 그러니까 국민으로서는 가장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제가 뭐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2천억만 더 투자를 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400조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 늘리는 거예요. 지금 400조를 가지고 300명이 감시하라고 시켜놓고 왜 못하냐 그러는데 그걸 저는 좀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제가 예산 소위에서 일을 해봤어요. 작년에 결산 소위도 해봤고 문체부하고 교육부 쪽을 이제 들여다봤는데 쓸데없이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같은데 예산이 서울대가 뭐죠? 그게 그 법인화가 됐잖아요. 네. 법인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목을 매가지고 법인화가 됐잖아요. 법인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자기네가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자기들이 돈을 벌어 써야지. 부분적으로는 도쿄대학 같은 데는 1년에 몇 프로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건 다 받고 자율 거는 자기네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수들이 취미생활로 악기 레슨비까지 줘요. 이수로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이 진짜 돈이 썩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대 학교 이게 법인화가 되고 나서 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이 늘고 있느냐 해서 이제 그걸 깎았어요. 어머, 난 서울대 같이 무섭게 그 사돈의 8촌까지 연락이 와요. 저한테. 근데 그 예산을 못 깎게. 참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법인화 할 때는 그 세 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결국 뭡니까? 그 백남기 노인이나 지금 서창석 그 원장 같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서울대가 정권하고 결탁을 해서 자기들이 그 규제, 자기네들 그 수건사업 같은 것들을
이루고 그리고는 이제 이 돌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기는 거는 연세대병원이 있죠. 서울대병원 있죠. 연세대병원은 치료비만 갖고 살아요. 등록금하고. 서울대병원은 치료비 받고 등록금 받고 예산을 받고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남의 돈이라 그래. 돈이 그러니까 연대에서는 막 죽으려고 그래. 우리한테 그거 10분의 1만 지원을 해주면은 우린 정말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대. 서울대학은 다 받고 예산 또 받고도 모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흥청망청 쓰는 거죠. 남의 돈이니까. 근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10억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10억 예산이 나오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그 사람들한테 10%도 안 들어가요. 중간에 다 없어져요.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죠, 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교육부하고 볼 거예요. 우리가 그 R&D 예산이 17조랍니다. 17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 40%는 용역비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학생들 용역도 지금 전부 다 이 마피아가 있대요. 그 용역비를 해서 나눠 먹는 사람들 그리고 용역의 브로커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어떤 사업도 용역대로 된 거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사업 계획했던 거 그냥 그 결과물로 뭐 백서 같은 거 형식적으로 나눠놓지 그 내용 보면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흘러가는 없어지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있는 예산만 갖고 그 예산만 잘 들여다봐도 얼마든지 그 예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맞을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 수를 좀 늘려서 제대로 감시만 하게 하면 그 돈 이상을 더 줄일 수 있을 텐데 과연 제대로 감시를 하느냐는 거지. 그거 얘기해봐봐. 제대로 어떻게 감시를 해? 지금 같은 체제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감시를 해요? 하면 그러니까 다 원위치돼서 돌아가는 걸? 더 숫자가 늘어나면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비례 쪽이 지금은 비례 숫자가 적으니까 뭐 당대표가 누구를 하니 순서를 이렇게 바꾸니 저렇게 바꾸니 논쟁이 많은데 숫자가 전폭적으로 늘어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비례로 모셔왔다는 것이 선거의 공약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뭐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 제가 예산 깎았거든요. 근데 예산 결산 가가지고요. 어떤 놈인지 몰라. 누가 어떤 백을 갖고 도로 원위치 됐어요. 이게 지금 이 국회 예산의 지금 현황입니다. 하나 마지막 표 있었잖아요. 그 그래프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그거 전에 거. 그냥 이게 제일 쉬워. 네, 이게 제일 이게 돈을 줄일 보시면 맨 밑에 뭐라고 쓰였나요? 국회 예산 정책처라고 돼 있죠. 맨 밑에 표에 국회 예산 정책처. 이 국회 예산 정책처도 만들은 지 얼마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국가에서 조세는 그렇다고 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원을 국회 밑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버릇 국회의 눈으로 좋네. 국가가 쓰는 돈을 감사를 해버릇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헌법 때 이거 갖고 되게 싸웠어요. 이승만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는 심평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사원으로 바뀌었는데 감사원이 대통령 밑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사실 말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재헌 헌법으로 만들 때는 상당한 부분은 내각제이면서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 2차 개헌하면서 이제 내각의 힘이 확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 밑이라고 하지만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감사원을 국회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되면 이게 감사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조직이 바깥에다가 내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 말한 것이 실제로 그대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처리를 했는지. 요번에 지금 최순실 사태도 잘 보시면 만약에 국회 밑에 감사원이 있었으면 저렇게 못해요. 그걸 다 결국은 그 정부 위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랑 상관없는 사람이 가서 들여다보게 돼 있잖아요. 2015년 예산부터 너무 이상하게 돌아갔다라는 거를 지금 요번에 그때 소개한 책의 이름이 뭐였죠? 그 책 꼭 좀 사보세요. 최순실 예산.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 2015년, 16년, 17년에
너무 이상한 예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저는 뭐 숫자 보는 게 취미는 아니지만 저도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즉 보면은 이상하게 튀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결제를 해보면. 근데 그걸 뭐 문체부에서도 다 알았고, 이 기획재정부 다 알았고, 다 알면서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새누리 의원들이 다 같이 감싸면서 넘긴 거예요. 어저께 그 당대표라는 인간이 올라와갖고 하는 거 얘기 나왔죠. 그 규제 풀어달라고.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이 앞에 나가서 뻔뻔스럽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규제 프리존이라는 게 다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고 뒤로 돈 빼돌린 거예요. 최순실이. 근데 그것들이 아직도 이게 빚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산을 보고 감시를 못한 게 아니고요. 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같이 담합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시키니까 한 거지. 돈이 쓰여지는 과정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 예산을 갖다 하면 9월 말에 갖고 오면 12월 초까지 이제 패스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2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 독립적인 쪽에서 뜯어다보는 그 기능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다. 이제 그거죠. 시간도 적고. 그리고 지금 저기 어떤 분이 댓글에서 국회의원 그 보좌관들이나 비서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일을 많이 하려면은 정말 많은 인원 아니고요. 일을 안 하려면 진짜 많은 인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면요, 진짜 사람 없어요. 우리 지금 보좌관들 비서들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왜냐면 이것도 일이잖아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걸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아야죠. 이게 우리 방에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국회 개혁은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댓글에 나오는데 국회의원 수나 그리고 이 비서진들의 수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누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너무 이렇게 그 편견 같은 건 안 갖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경제학자 또는 좋은 회계사들이 국회 예산처에 많이 가고 거기에 버짓을 늘려주고 그 사람들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 체제는 미국을 원형으로 일본 사람이 설계를 하는데 그거를 한국에 가까워 가지고서는 우리는 갖고 온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거. 일본은 나름대로 또 자기네들이 또 설계를 해놓은 꼴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좀 뜯어 고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선가는 풀어야 되는데 거의 20년간 공전했는데 유일하게 조세 체제에 있어서 지금 혁신이 있었다 그러면 이명박의 감세예요. 예,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감세로 가? 도대체 그 누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 참 넘어간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나 뭐 그걸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세 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8%, 다른 나라는 9%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이제 전혀 불가능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임대소득. 우리나라 부동산이 한국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 통계, 그러니까 그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한 8,000조가 된다고 돼 있어요. 값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쳐도 8,000조예요. 8,000조의 1%면 80조지. 그러니까 그게 물론 다 임대를 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따로 국민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 소득 발생 기준으로는. 네. 그 쓴 기준으로는 소득이 이제 잡히는데 소득 어디서 생겼느냐로는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적어도 한 50조에서 100조 사이는 될 거다. 근데 여기 거의 세금이 지금 부과되지 않거나 돼도 굉장히 낮은 율로 돼 있는데 정대영 씨라고 한국은행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이제 책을 갖다 쓰신 분이 있어요. 한 2개 정도 썼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소스를 잘 몰라서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걸 누가 계산한 뭐가 있나 봐요.
걔네들은 가계 소득의 10%가 부동산 임대 소득이래요. 대강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계 소득이 GDP에가 이제 1,500조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60%면 900조잖아요. 그렇죠? 900조의 10%면 90조겠죠. 그러니까 보통 50조에서 100조는 아마 임대소득을 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지금 우리가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해요. 그래요. 근데 정부가 지금 눈치를 보면서 안 하지. 왜? 부동산 보유자들한테? 네. 예. 임대소득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뭐 신문 보세요 한 번씩. 그러면 뭐. 예. 근데 그거는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도 굉장히 안정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세 부동산 소득세를 제대로 걷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유가증권에서 나오는 그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네,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동산 실주로 아마 여러분들은 젊으셔서 잘 모르실 텐데 부동산 좀 해본 사람은 잘 알아요. 세금 낼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깎아주고 저렇게 빼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공제해주고 뭐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올려야 되는 건데 뭐 워낙 반대가 또 많죠. 그 다음에는 이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걸로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에 도리어 역진적으로 돼 있는 부분. 역진은 아니지만 뭐 안 내는 부분. 예를 들면 자기가 소득이 있는데 부양자로 피부양자로 올려가지고 국민연금을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이 한 250만 명이 돼요. 지금 요번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총선할 때 소득 연계로 가자. 총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자고 했는데 정부안 갖고 온 거 보면 조금만 바꾸는 걸로 그냥 갖고 왔잖아요. 아무러나 뭐 통과될 리는 없고 이것은 그렇다고 또 야당안이 또 통과될 리는 없는 것 같아서 이건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을 하다 싶은데 이상하게 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가 후보가 얘기를 하면 그 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그 또 이해관계들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 연계 건강보험료는 민주당의 정당 공약이야. 그래 놓고 나서 왜 그걸 갖고서는 알겠습니다. 세금 받을 때 많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상한을 인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얼마 이상부터는 이제 똑같이 내고 있는데 그거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재산세 구조를 바꿔야 돼요. 재산세 구조가 첫 번째로는 이거는 뭐냐면 금융소득세.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 금융소득이라는 게 금융에서 나오는 대부분은 이자소득이죠, 그렇죠?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자소득은 아시다시피 원천 공제를 해요. 그러면은 14%고 내국세, 그러니까 지방세 거기다 또 1.4 붙으니까 15.4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진적이야. 낮을 뿐만이 아니라 역진적인 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러한 그 소득공제니 뭐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실효세율이 10%가 조금 안 돼요. 근데 금융소득 이자에서 버는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꼬박꼬박 15%를 거의 다 내. 근데 이거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번에 그 조세연구원에서 이걸 갖고 이제 국세청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세청이 데이터를 안 줘요. 이게 무슨 그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전체적인 세금이 누가 얼마만큼 내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예를 들면 심지어는 0.1%가 낸 비중이 얼마냐. 미국은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낸 사람 100명이 낸 게 얼마냐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는데 왜 안 해 그걸? 시끄러워지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결국은 돈 뜯어올까 봐. 그거 못해요 그런 거? 신문하고 어떻게 했어도 못해? 그런 거 알아야 되지 않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가 해야 돼요. 국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일도 많다. 투명성, 그러니까 조세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꾸준하게 통계로 발표를 하라고 강제를 해야 되는데
또 야당 국회의원들도 맨날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대책은 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응?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서 금융소득세를 제가 보기에는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이거를 다 종합소득으로 다 집어넣어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다 그대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총선에서 말했던 것은 뭐냐면 일정 액수 금융소득까지는 아예 면세를 하자. 왜냐하면 실제로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세금에서 이게 소득세는 대부분 상위 10%나 20%가 거의 7, 80%를 내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미국도 상위 20%가 70%인가를 내요. 미국 소득세도. 근데 어쨌든 미국은 이런 숫자라도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도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가 대부분이에요. 10%만 내는 사람들에 의한 세금이 대부분이거든요. 액수가 크진 않아요. 한 2조 정도 되는데. 저는 거꾸로 그러니까 왜 다른 것은 누진세로 가면서 이거는 도로 역진으로 만들어놨냐. 그러지 말고 일정 금융소득세까지는 그냥 면세로 가고 그 이상인 것부터는 다 종합소득으로 넘기든가 그렇게 가자. 대신에 세율도 왜 15%냐. 더 높이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얘기죠. 물론 금융소득이 아주 많으면 이게 그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종합소득으로 들어가도 거기서 과세를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종합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금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해가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 얘기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프로세스로 치면 일단 많이 조세를 내가 뜯어가겠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이제 복지 재정은 그거대로 따라가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복지 재정을 먼저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이게 국가가 해주는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갖다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재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때 조세를 바꿔서 증세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이게 이제 70년대에 그 공무원들이 또는 우리나라의 이제 기득권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켜놓은 게 있어요. 균형 재정 아니면 무조건 다 나쁜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균형 재정이라는 것을 아주 꽉 집어넣어놨어요. 균형 재정을 해야 된다고 해놓으니까 심지어는 노무현 정권 때나 김대중 정권 때 이렇게 어려울 때도 국가 재정이 흑자가 난 해가 여러 개 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한 구조죠. 근데 균형 재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박증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적자가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적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적자가 되게 작아요. 국가 채무가 엄청 우리나라처럼 낮은 나라가 없어요. OECD 평균이 GDP 대비 100%야. 그래도 잘 굴러가. 왜?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정부의 빚은 그 빚은 그 빚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네. 우리가 그 빚을 져서 땅에 파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디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 썼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인데. 최순실이 가져갔잖아, 우리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빚을 올라가면은 큰일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거랑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보세요.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공통적인 게 뭐예요? 아까 이 조세랑, 일본과 한국이 같으면서 조금씩 다른 게 바로 그거지. 조세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체적인 사회 체제는 사회 보장이 약하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개체수가 줄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탱을 할 수 없는 구조야.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할 거냐? 첫 번째가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복지 재정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요새 논의하는 거 보세요. 노인에 대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얘기 안 하고, 저출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안 하고, n분의 1로 나눠 먹재, 기본소득 순위하고 뭐 보편주의, 보편복지, 선별복지 갖고 맨날 또 싸워. 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을 때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면 정모하면 당장이라도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라도 그것이 노인 복지가 됐든 아동 복지가 됐든 해결해야 돼. 이거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그래야 이거 어디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거기서 생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는 아직 좀 이따 하시고, 네. 마지막 한 장은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고 이제 시장에서 일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자료를 이제 먼저 주셨고, 저도 이제 좀 찾아보면서 경제학자들은 시장과 국가를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시장하고 국가는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을 움직이는 게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비자들이 돈을 내야 움직이거든요. 국가도 국민이 돈을 내야 움직이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국가가 움직이고 소비자가 사줘야지 기업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소비자하고 그 국민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건 기업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그 고개를 숙이고 아부를 해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소비자들을 설득해야지 물건을 팔거든요. 그래야지 자기가 부자가 돼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죠? 소비자는 왕이다. 그런데 국가는 어떡하죠? 국민한테? 안 해요. 그 위에서 군림을 해요. 선거 때는 이 사람들을 속여서, 감언이설로 속여서 표를 받아서 권력을 잡아. 그런데 안중에는 이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소비자들이 기업들을 보고 왕노릇을 하는 것 같이 저는 이 나라에 왕노릇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죠. 그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살피면서 봐야 돼요. 조세도 봐야 되고 예산도 봐야 돼요. 저는 이 예산을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문화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거 다 뿌려야 되겠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고 있니? 그 비밀이에요? 아니요, 다 공개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조목조목 알기 쉽게 정리해갖고 이 문화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들이 얼마나 이걸 갖고 오만하게, 방만하게 쓰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공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이제 국가 시스템이나 조세 시스템이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돈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돈만 내지 우리는 몰라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돈 내는 사람들은 우리인데 그걸 갖고 휘두르는 건 기업들이 이랬다면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우린 불매운동 시작하면 한 회사나 망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업들 자기들이 물건을 갖고 선택을 하고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에 따라서 이들이 시장이 움직이듯이 이 국가를 국민들이 움직여야 돼요. 촛불이 이미 탄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비례 투표율이 25%가 그게 불매 운동 한 거예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며 경제 얘기를 들으며 정치에 행동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이 왕이라는 거를 이 나라의 위정자들한테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그 여러분들이 그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개발 독재에서 성장 위주 체제다, 성장 위주 체제다. 뭐 그 얘기를 많이. 성장 위주 체제의 구체적인 그 얼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그 국가가,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만들어내는 부에서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작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실제적인 똑같은 세금도 그 안에서도 덜 물리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거를 투자를 하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GDP에서 여전히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30%예요. 일본은 20%예요. 미국도 20%예요. 한국만 30이에요. 근데 봐요.
성장하나요? 안 하잖아. 그렇죠? 이제 속었다라는 거 지금 9년 됐죠. 속은 거 안 지가. 그렇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50대 이상은 옛날에 고속 성장하던 때 왜 됐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그게 잘 돼서 나가 옛날에 가난하다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관료예요. 관료들도 옛날에 그 방식으로 했던 것만은 알아. 근데 문제는 이게 더 이상 작동을 안 하잖아요. 여전히 투자를 30% 해도 성장률은 2%대로 내려와 있어. 그 다음에 사람 소득 양극화는 옛날에도 사실 뭐 나빴어요. 그렇지만 이제 IMF 위기 터지면서 더 나빠졌긴 하지만 문제는 성장을 안 하고 사람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뭔가는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통치해왔던 그 세력, 관료 세력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을 놨어요. 잘 보세요. 손을 놓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냐. 노무현 정권 때 계속해서 균형 재정해야 된다는 말을 속여가지고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속아 넘어갔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이명박 때는 뭐 규제 완화 별로 한 것도 없고 감세하면 우리나라가 뭐가 돼?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지. 박근혜는 이제 말로 하기는 경제 민주화 팔아먹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지.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는 경제 정책적으로 한 게 세액공제로 바꾼 거 말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국은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지금 마비된 채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막 몽유병처럼 지금 헤매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야당도 어디서부터 뭘 바꿔야 되는지 잘 몰라. 그리고 그것을 국민한테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국민은 또 믿으려고도 또 안 해.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희망은 그러니까 옛날에 고속 성장을 갖다 다시 재현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세대, 20대, 30대, 40대가 현재 우리나라 체제의 그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얼개를 고치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꾸준하게 뽑아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종착역은 결국은 복지와 세금을 같이 천천히 올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복지부터 올릴 거냐, 세금부터 올릴 거냐, 세금 중에서 뭘 올릴 거냐, 복지 중에서 뭘, 그 과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요것이 항상 요거 기준으로 후보자를 봐야 돼. 누가 잘생겼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저 사람은 무슨 세금 정책을 갖고 나오나, 저 사람은 어떠한 복지 정책을 갖고 나오나, 근데 그게 말이 되나, 그걸로만 자꾸 봐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거 바보로 타는 훈련을 우리가 쌓아야 돼요. 우리 이 제목이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 알아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쵸? 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 저도 알아가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 선생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계속 가르치면서 예를 들면 금융소득 이 역진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다 결국은 뭐냐면은 관원대리 체제의 폐해인데 관원이 다 알아서 해주던 때라서 그리고 관원은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알려주면 내가 귀찮으니까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최대한으로 정부는 안 알려주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됐든 아니면 감사원이 됐든 간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들여다보아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그래야 국민도 알고 저는 예산을 계산이 다 바뀌는 퍼뜨려야 거죠.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 해서 어느 부서가 몇 명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전 국민이 다 알게 우리 교문위는 제가 하겠습니다. 비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 제가 보기엔 조세개혁에서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의 사람들이 별로 돈 벌어서 저축으로 부자 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부동산으로 부자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근데 이게 부동산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데 값이 올라간 글쎄 거죠.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노인 복지는 안 돼 있는데
내가 그래서 노년에 쓰는 유일한 돈은 요중에 나중에 맞아요. 이급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중산층은 부동산 값이 내려갈 수 있는 정책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여.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안 바꾸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지금 8천조가 돼 있는 거를 6천조가 됐든 5천조로 내리지 않으면 다 죽어. 네. 근데 뭐 먼저 누가 먼저 죽을 거지 지금 싸움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보기에는요. 네. 그걸 못 건드리는 거죠. 어느 누구도. 네. 저는 지난번에 그 우리 구조조정 하고 나서요. 참 너무 감동적인 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 그 메일이 뭐냐면 그거 얘기하지- 하나증권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니 얘기는 하지 말고 말로만 하라고 했어요. 이걸 그 글로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다 할 때 그건 하지 말고 그냥 안내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증권에 근무했던 이제 간부급의 이제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경제 알바를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듣고 나니까 이 얘기를 자기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으면 2번, 3번씩 돌려서 다 듣고 있었고, 이제 제가 쉽게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시작해줘서 이 어려운 사장님의 얘기를, 자기는 사장님이었대요. 자기가 이해가 너무 쉽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청문회에 우리 공선생 나왔을 때도 너무 반가웠다. 속이 시원했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제 연락을 했다 그러면서 수소문을 해서 저한테 이제 메일 번호 알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주사장님의 구조조정 전략 정책 실행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이걸 지켜보면서 겪었고 실행했던 사람이래요. 오랫동안 굳어진 틀을 깨고 새롭게 바꾸는 일 때문에 자기도 손해도 많이 봤고 이제 마음고생도 심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그때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주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욕먹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분란이 있었던 것, 그 새로운 정책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 정책으로 기존의 기득권을 이제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했었다는 거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주사장님께서 이제 했던 정책이 바르고 선한 기업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르고 선한 기업 수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었고 이제 그것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득권 이제 직원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 그런데도 이제 그 사람 우리는 그분들이 자기 얘기예요. 본인의 양심을 숨기고 짭짤한 이제 그 수익에 취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그 달콤함을 누리면서 이제 주 대표가 했던 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사람 중에 하나래요. 가만히 있어. 과당 매매를 통해서 이제 보너스 챙기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유능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걸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기득권을 끝까지 놓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너들의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주 대표를 치기 시작했고 뒤통수를 쳤고 자기 같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텐데 끝까지 의연하게 그걸 다 지키고 임기를 끝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는 그 나가는 순간을 보면서 주사장이 존경스러웠대요. 나갈 때. 그리고 모든 걸 그때 새로 보게 되었고 그 자기가 40이 넘은 나이에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 주 대표가 했던 그 정책 변화 때문에 자기가 향유했던 것은 많이 뺏겼지만은 굉장히 당당해졌고 손님들 앞에서 자기가 떳떳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뢰도 더 두터워졌대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일하다 보니 항상 편안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주사장이 힘든 그때 돕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자기들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사장님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다 말을 못했대요.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 반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은 묵비권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비겁하게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밥줄이 매여 있었기 때문이고 오너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섰다라는 것 때문에 있었지만 자기들이 그냥 부끄러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대요. 현재는 슬슬 주사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그 직원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대요. 현대 경영진이 무식하고 무정책에 뺑뺑이 영업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놨고 그리고 지금 더 심해지고 더 악화 일로에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 떠나고 나서 보니 주진영 사장이 했던 비전과 전략이 얼마나 훌륭한 것들이었는지 자기들이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다. 그리고 이 주사장한테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그 윤리관과 사내 복지였다는 거예요. 사내 복지 정책을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 큰 희망을 갖고 그렇게 큰 혜택을 받았는데 이분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보내왔고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자기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노출을 각자들 시키지 않고 와신 상담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권은 잃었지만 주사장 덕분에 양심과 선의를 찾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직원을 참 잘 키워서 해놨다라는 거. 그래서 주사장의 윤리관과 전략적 추진력이면 경제 개혁은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분명히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저더러 또 도와달라는 얘기를 이분을 도우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응원을 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진형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알게 되어서 자기가 너무 기쁘고 그 하나증권의 직원들도 모두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성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에 지금 이 하나증권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지금 이 주사장이 있다는 것 꼭 알아달라는 얘기 그리고 저는 전해달래요. 그리고 지금 그때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했던 문화가 너무 그립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 복지도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노조도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 그때 노조한테 잘해줬어요? 아니요, 노조는 무시했지만 직원들은 좋았죠. 근데 노조들도 지금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배들도 모두 다 이제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원위치 돼서 자기들은 정말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무 길다. 예,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끝까지 비겁하게 숨어 있지는 않겠다. 때가 되면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이제 알려드리라는 얘기를 2번에 걸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직원이 이렇게 용감하게 저한테 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이분 뭐 익명으로 보내주셨지만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증권이라는 이제 조직에서 했던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하려는 그런 시도로 지금 경제 알아야 바꾼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것들 하나씩 고쳐가면 뭔가 바뀔 거라는 희망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요. 더 할 얘기 있으세요? 마무리.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마무리한다 그러면 다시 강조하는 건데, 정치를 바꿔야 경제를 바꾸고, 복지국가니 뭐 이런 것도 다 결국 정치를 바꿔야 돼요. 네. 네,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애 부장님 오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전 뭐 그닥 드릴 얘기 없습니다. 그래도 토를 마무리. 오늘은 어땠어요, 강의? 1시간 30분이네. 예, 저는 뭐 아까 전에 드렸던 말씀, 정치가 바뀌려면 입법부가 힘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지금 하는 얘기가 기껏 해봐야 무슨 공항에서 의전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말 가져야 될 권력들 하다못해 어제 특검도 청와대 가서 압수수색 못 하잖아요. 법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를 하면 주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일도 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예. 그리고 이게 조세가 처음엔 참 어려웠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뒷부분으로 가니까 쉽죠. 살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그죠? 근데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히 계세요.